써야 돼. 눈은 점 찍고, 코도 점 찍고, 입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돼요. 점과 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만화 스타일인데요. 이 책이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작품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연계된 그런 책입니다. 어른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첫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네. 저희가 널브러져가지고 책상 가방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죠. 아주 그냥 삶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귀찮고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자, 봅시다. 숙제, 심부름, 방 청소, 하기 싫은 것들에 지쳐버린 어느 날 나에게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점에서, 이건 작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짜 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녀석에게 몽땅 시켜야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짜 나는 내가 가이드 학교를 가고 심부름을 하고 나도 놀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애가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탈탈 털어가지고 무슨 가게를 갔습니까? 로봇 가게를 가요. 로봇 가게. 그리고 도우미 로봇을 이렇게 하나 사게 되는데요. 가장 싼 도우미 로봇을 주세요. 이 정말 할인돼 있고, 이 아저씨한테서 로봇을 한 대 삽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로봇에게 이렇게 가짜 나 작전을 설명을 하죠. 오늘부터 너는 가짜 내가 돼야 되는 거야.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네, 주인님, 가짜라는 게 들키지 않도록 나랑 똑같이 행동해야 돼. 그러면 주인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아야 되니까. 자, 어떤 것부터 알려주면 좋을까? 그럼 나는 땡땡이야 라고 하나씩 말해보면 어떨까? 이제 로봇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신에 대한 소개죠. 로봇이 알아야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름과 가족이 있어. 이 작가가 요시타케 신스케가 다른 작품에 보면 자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잘 안 알려주는데 이 작품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지후, 성별은 남, 생년월일 2007년생, 주소는 사과로 산다시, 사과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타케 신스케의 첫 작품이 이 사과와 관련된 거예요. 사과, 애플. 사과 초등학교 2학년, 키는 125에 몸무게 27kg, 혈액형이. 이게 자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이렇게 엄마, 아빠, 나, 남동생, 고양이까지 이렇게 이름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봤을 때 자기 모습을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도해라고도 할 수 있죠. 머리가 커서 모자가 안 맞는다. 모자가 잘 안 어울린다는 거죠. 손바닥이 언제나 끈적끈적하다.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난다. 왼쪽 엉덩이에 점이 하나 있다. 춤 실력은 그저 그렇다. 몸이 뻣뻣하다. 이게 자신에 대해서 겉으로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랑 이렇게 이제 그대를 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에 대해서 다 알겠니? 가짜 나 잘 부탁해 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지훈님답게 보일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알죠? 하면서 로봇은 꽤 끈질기게 계속 물어봅니다. 뭐라고? 나다운 거? 나는 그냥 난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지우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도 빨리 로봇을 교육을 잘 시켜야 자기가 편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층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 좋아하는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좋아하는 거는 양념김, 그다음에 모자가 붙어있는 도토리, 또 게, 그래. 그다음에 물안경 있고 할머니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종삽을 좋아해요.
이런 거 이제 자기 옷, 오른편에 펼쳤습니다. 싫어하는 거. 벌집기. 예. 목소리. 이런 거 싫어하는, 자기는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걸로 자기를 더 설명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을 분리를 시키거든요. 윙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욕조 머리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거 잘합니다. 귤 한 개 통째로 입에 넣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과 혼자서 이렇게 무술하면서 싸우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어요. 계란 잘 깨는 거.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밤 12시까지 깨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간접칩에 봉지 뜯는 거 할 때마다 터져 막. 꼭 날라가. 왜 이 장난감을 꼭 사야 하는지 엄마한테 설명해 내는 거. 아이, 엄마 설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트에 시식 코너에 혼자 다니잖아. 혼자 못 가. 엄마 집 앞자리 보자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설명에 있어서 옛날부터 나였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울기도 웃기도 하다가 여러 추억들이 담겨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어려서부터 자기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감자 껍질처럼 다다다닥 이렇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해. 내 안에는 아기 때부터 내가 모두 들어있어. 그리고 이런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큰 그림입니다. 자기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죠. 꼭 안아주면 나는 항상 좋아해. 그리고 이제 이 계보를 설명한 거죠. 엄마 아빠가 있었고 그 엄마 아빠의. 아, 이게 올라가는 게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엄마와 아빠도 각각 엄마 아빠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게 굉장히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 흔적을 잘 남긴다는 거예요. 지후. 어이쿠, 어지러운 모양새를 보니 지우짓이래. 그리고 되게 웃겼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건 지우밖에 없어. 훔쳐 모아놓고. 이거 누가 떨었으니 거야? 아, 그거는 지우 스타일이야, 지우. 다시 말하면 내가 있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거지. 이건 지우가 예전에 그려진 거구만. 할머니 얘기해서 지우 그려진 거 좋아. 그리고 이 장면도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나는 기계이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자기 표현했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방귀를 배출하고 똥을 생산하고요. 오줌을 누워요. 자기는 기계론적으로. 나는 먹으면 응가를 잘하고 오줌도 잘 누고 방귀도 잘 낀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몸이 열이 있으니까 나는 고양이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니까 난 머리카락 공장이야.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양말이 검색검색 구멍이 나니까 나는 새 양말을 빵꾸를 내는, 구멍을 내는 그런 존재야. 이런저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지후 라디오다라고도 부를 수 있지. 할머니는 맨날 부드럽다고 지후를 쓰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랍기도 해라 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기계거든. 이거 자신의 모습을 기계로 표현했어요. 난 아직 만들어지고 있어. 수염이 엄청난 위대한 구두가게 아저씨가 나는 될 수 있을까? 자기 보면서 위대한 빵가게 아저씨가 될 수 있을까? 머리 모양이 엄청난, 근육이 엄청난 위대한 장난감 아저씨가 될까? 이가 엄청난 위대한 서점 아저씨가 될까요? 자기 모습을 로봇에 이렇게 만들어 있는 중이고 실시각각 변해요, 자기한테. 왠지 아침부터 두근두근 설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날의 날씨나 그 전날에 있었던 일에 따라서 내 기분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돌리듯이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것들 역시 모두 나야. 지우님을 많이 알게 되었네요. 로봇이 말했어요. 그런데 난 겉보기에도 평범하고 다른 애들과 특별히 다르지도 않아. 나 같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대답해서 뭐 그렇기는 하겠네요. 자, 이 사자의 입장에서 사람은 뭐 크게 달라 보일까요? 우리가 사자 보면 다 똑같잖아요. 사자 입장에서도 사람 먹을 걸로 다 보이는 거지.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을 거야. 악어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요. 다른 사람이 보는 지훈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싫어하고, 본인의 역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지훈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글쎄, 이게 또 이런 질문 받으니까 막상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이제, 난 인기 짱인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내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 난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로 여겨질까? 멋지고 재밌는 그런 인기 짱의 아이, 밥을 줘서 내가 가끔 놀아주는 친구, 고양이한테는 밥을 주니까, 밥을 주고 고마운 의사 선생님한테는 감기에 잘 걸리고 주사 맞기 싫어하는 애. 그리고 같은 반 친구한테는 시끄럽고 말대꾸 많이 하는 남자애. 선생님은 볼 때는 수학도 못하고 덜렁대는 지우. 그리고 수영교실 친구에는 평형만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형만. 외계인이 볼 때는 작고 나약한 지구인일 뿐이다. 이게 타인이 보는 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어야 해. 난 있는 곳을 따라 맞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맞는 모습. 가족들한테서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또 달라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콧구멍 휘비는 거 되게 좋아하네.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있고, 수영교실에서 혼자 점핑하고 있고, 친구들과 놀고. 근데,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나만 아는 비밀. 볼까요? 아주머니 인사하는데, 하마처럼 닮았네. 이거는, 저 아주머니와 애는 모를 거야. 하마처럼 이 생각은 들키지 않아. 그리고, 막, 이 애들 둘이 킥킥거리고 웃고 있는데, 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야. 웃어는 주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엄마가 야단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야단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등이 간지러운 거예요. 사실 나는 등까지 이게 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애들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쟤 좀 귀여운데? 혼자 생각해. 이거는 나밖에 몰라, 이 생각은. 나밖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되죠? 자신만 알고 있는 세계가 있고, 나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세계가 있고, 나와 남이 아는 세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로봇한테 잘 가르쳐줘.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내 혼자의 독특성.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가 다른 나무 같은 거래. 자기 나무의 종류는 타고나는 것에서 고를 수 없지만, 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나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론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무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은 상관없어. 자기 나무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가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느냐. 자, 이제 이런 사이에 계속 로봇이 질문하니까 지우 너에 대해서 가르쳐줘. 왜냐면 완벽하게 속여야 되니까. 나는 누구일까? 이제 지우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저런 생각이 막 돋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귀찮아요. 근데 왠지 조금 즐거웠어요. 왠지 조금. 처음에는 아주 재미없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뭔가 좀 재미있어졌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까다로운 일인데 네가 내 가짜로로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네. 여기 사람들만 놀고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부터 저는 완벽한 지우 로봇이 될래요. 리얼리? 진짜야? 아빠 이름 김진수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로봇은 집 앞에 다 왔어야 나를 알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되게 됐겠습니까? 결론은. 엄마한테 딱 갔는데 바로 들켰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엄마 있잖아요. 너 누구야? 네, 벌써 들켰어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말을 걸다. 그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는 건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아이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청소년쯤 되면요, 외모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노란 머리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이런 게 다 자기만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 속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에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을 알고, 형제와의 관계를 속에 자신을 알고요. 성장하면서 친구와 상호작용을 맺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책 이야기에 정말 나일까인데 이게 네 편의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책이거든요. 이게 정말 사과일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아까 사과 초장에 나왔는데 사과 하나를 가지고 너무나 자유롭고 놀라운 상상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나일까에서는 현재의 지루한 삶이 나중에는 재밌는 삶으로 이렇게 변환되고 있고요. 세 번째 책이 이게 정말 천국일까? 작가가 할아버지가 별세하신 이후에 할아버지의 방 침대에서 발견한 공책을 읽으면서요.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천국일까? 그리고 이게 정말 마음일까? 여기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소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 없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소년은 친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머리에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수많은 내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힘든 감정에서 돌아와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네 가지 일가죠. 사과일까, 나일까, 천국일까, 마일까 이 시리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림책의 장르는 사실주의를 선택하고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하위 모방 모드다. 이거는 이제 주인공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초반부에는 무료하고 지루한 삶이었는데 나중에는 활기 넘치는 삶으로 변합니다. 이 그림책의 기법은 만화적 기법이에요. 만화가 좋은 것은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학적으로 만들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린 선만으로도 표정과 마음을 다 읽어내게 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지루하게 시작됐지만 제일 끝에 가면 로봇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좀 노는 듯한 그런 느낌들 많죠. 로봇과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지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스케 대부분 작품 주인공 이름이 없지만 이 작품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왜 이 가짜 나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귀찮은 거 다 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용돈을 다 틀어가지고 삽니다. 로봇을. 그리고 나에 대한 탐색이 6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그 모습으로 자기를 정의했죠, 아까?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접근해 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호와 능력으로 왼쪽 면에 할 수 있는 거, 오른쪽에 할 수 없는 거, 9개를 각각 했고요.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사실 설명해요. 너가 누구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을 거대한 기계에 빗대어 아까 로봇을 만들었죠, 자기를. 그래서 크레인과 기중기가 큰 기계 건물로 하는데 자기의 주인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나는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 인식하는 모습. 아까 동물원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죠. 그리고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을 가진, 세계를 가진 존재와 나무로 태어나 스스로 길러가는 존재. 그럼 조아리의 창이라고 혹시 들어봤는데, 4가지 분면이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가 있고요. 여기도 나왔지만,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영역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를 본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신만이 아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고 있다. 자, 그다음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요시타케 신스케는요 1973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미니어처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막 인형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건물 만드는 일을 또 하는 사람이고 취미로 일러스트 그리다가 2013년에 그가 40살 됐을 때 누군가 제안을 하죠. 만화를 한번 그려보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그래서 40살에 첫 그림을 그린 게 이게 사과일까요? 2018년에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자기의 스타일은 지울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만년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필 같은 거 말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고 실물을 절대 보지 않고 본인의 상상만으로 직접 그리는 스타일을 쓴답니다.
어린 시절의 작가 배경은요, 어린 시절에 누나는 뭐든지 잘해. 자기는 맨날 주눅 들어요. 니 누나, 왜 밥만 따라가라.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소심하고, 아까 보니까 뭘 잘 어지르고, 정리가 안 되고, 물건에 대한 관심을 이제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참 재밌다. 작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마다 자신의 분신을 등장시키는 것. 어린 시절에 지극히 일상적인 물건, 특히 사과 하나를 두고 자기는 끊임없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인생에서 큰 의미가 큰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소재로 끊임없이 아이의 시선으로 마주하려고. 이 사람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이의 시점으로 이 만화를 그림처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독자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일본의 공포소설가 호리 타쿠마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다움의 철학을 생각합니다. 정말 나답게 된다는 게 뭘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그러면서 영감을 주고 있다. 일반 독자들은요, 작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작품 자체가 너무 재밌고, 관점이 너무 독특하다. 나를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하나하나 표현을 보니까. 아동 독자들은 이게 초등학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교과서에 연계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도서. 연계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 표현의 세계관에 있어서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관적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떤 것인가, 삶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로 이렇게 세계관에 대한 그물처럼 이렇게 딱 잡아내거든요. 세상은 이 작가에 의해서 보면요, 하기 싫고 지루하고 귀찮은 일들로 가득한 부정적인 세상이에요.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학교를 가래. 글짓기를 해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옷을 빨고 줄을 서야 되고 너무 귀찮은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로봇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한다. 작가의 두려움은 새롭고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뜯어봄으로써 즐거움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원제는 내 가짜 만들려면, 영어 역본은 Can I build another me? 가짜의 나를 만들어가면서 진짜 나가, 그러면 가짜의 나가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오줌 싸고 방귀를 뀌는 기계잖아요, 자기.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렇게 재밌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좀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가까이 보여졌고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존재. 나는 누구를 만나에 대해서 나는 달라진다. 여러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들 모두 나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까 이제 삶에 대한 질문인데, 마치 나무를 어떻게 키우고 꾸밀지 스스로 결정하듯이 내 안의 나무를 어떻게 키울지 나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독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박용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을 파괴하기로 유명하고 관점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 관점 디자이너라는 명칭을 얻은 분인데요.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서 관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관점을 다르게 하여 변화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라.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관점주의입니다. 본질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항상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이 실존에 대한 부분, 실존. 예전에는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잖아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근데 그 실존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관점주의. 모든 가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작가가 하고 있는 거죠. 요시타케 신스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는 이제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자신에게 진실해라. 너의 마음을 따르라. 자신을 발견하라.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내면의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요, 최고의 권위가 다른 권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내면의 심리 표현에 있다. 그런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신드롬, 여러분, 표현적 개인주의가 요즘 시대에 미디어 발달과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더불어서 멀티페르소나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죠. 부캐, 이런 거. 그럼 페르소나가 무슨 뜻이죠?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뭐예요, 원래? 원래 가면이요. 고대, 라틴어에 보면 가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페르소나, 개성, 인격, 이렇게 우리에게 영어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멀티페르소나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부캐는 무슨 말입니까? 부캐. 네. 어떤 부캐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캐는 뭡니까? 네. 유재석은 부캐가. 네, 그 본캐와 부캐는 뭐예요? 유재석은 코미디언 유재석이고 부캐는 유재석. 원래 이게 게임을 할 때요, 원래 자기 캐릭터가 있지만, 게임의 캐릭터를,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기는 키가 작은데 굉장히 키가 큰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은 자기 부캐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가짜 로봇을 데리고 오듯이, 본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 속에 있는 부캐릭터가 자기의 삶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예, 지우의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최명우 선생님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페이지, 지우의 말. 예, 이게 지우가 말하는 부캐가 나오는 거죠. 모두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 나라는 거죠.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책에 뭐, 영감이 다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이제 애들도 그렇고, 너 자신이 되라는 말, 나다움이라는 말이 시대의 하나의 신드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불안정해요. 그럼 나를 내가 어떻게 자꾸 정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를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눈송이 세대다. 무슨 말입니까? 금방 녹아내린다는 거죠.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유아적인 분노가 참아지질 않아요. 예전 같으면 어른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왔거나 뭐 했다고 매를 맞아도 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때는. 근데 요즘은 조금만 했다면 폭발합니다. 선생님을 고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도 생겨요. 분노를 못 참습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선생님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해롭게 한다 생각하면요, 이 책임감도 많이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해요. 예전 같으면 뭐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은 성폭력, 성희롱으로 다 고소해버립니다. 별거 아닌 일이죠. 그냥 이게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도 이제 그것도 큰 거예요. 막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이슈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애들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애들 좀 피해다가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야단치거나 했다면 작게 야단치는데 얘들은 되게 크게 막 학폭으로 막 몰아가고 성희롱 발언으로 막 고소해버리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 집에서 그렇게 다 교육받아. 그래서 눈송이 세대.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데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자기에 집중을 시키니까 자기한테 뭔가 거슬린다 생각하는 부모도 고소합니다. 부모도 고소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요새 애들은. 엄마, 아빠, 뭐 고모, 삼촌, 뭐,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해롭다 하면요. 그런 식이에요. 너무 자아를 너무 키워놔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지우에게 하기 싫고 힘든 일이 있듯이 우리 삶이
대체로 반복되고 지루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나는 즐겁다 하면서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머퍼들이 막 이렇게 아침에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출근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루하고 반복되고 상사할 때 꾸지람 듣고 하다가 일 미스 나고 답답한 일 말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우리 박규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일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몫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누군가 옆에서 옳다고 이야기해주고 요동치는 감정에 대해서도 절제하라고 누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야기합니까? 주변에서 외부의 권위가 필요해요. 외부의 권위. 참아라.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요새 애들 뚜껑 열리면 그냥 뒤집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직장에 적응하겠습니까? 어느 사회에나 위계 질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표 던지고 가면요. 거의 딴 데 가면 또 그래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참아라. 고진감래. 요즘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생 실컷 하고 끝에 가서 단 거 별로 안 돼요. 지금 당장 단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건 제가 적은 건데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해결주의자인데요. 현대 시대를 비규정성의 고통 시대라고 해요. 아무도 자기를 규정해 주지 않아. 해결 시대는 절대이성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신의 어떤 뜻이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네 알아서 해 그냥. 그럼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규정된 게 고통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고통이 그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너는 그냥 던져지고 비투된 존재야. 몰라. 네가 알아서 찾아. 난 모르겠어. 인간의 존재를 정의해주지 않아요. 네가 찾아라. 네가 찾아라.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이제 창조주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특별히 우리를 계획하고 신의 형상에 임하고 대의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성경의 권위에서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걸로 가면요. 규정이 없어요. 네가 니를 찾아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아? 네, 막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의 소리, 외부의 권위가 도리어 필요한 시대다. 이게 약간 이제 이 책을 제가 반박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읽는 겁니다. 여기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모두가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